그러면 어차피 투자라는 것도 하나의 금융이거든요.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 세계를 우리가 경제라는 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경제라는 판에 살고 있고, 그 축, 우리가 하나의 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팽이가 하나의 경제고, 요 축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돌고 있죠, 팽이가. 그리고 그 팽이가 쓰러질만 하면 또 누군가 채찍을 가해서 계속 돌게 하죠. 그 채찍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 주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는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돼요.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 금융, 즉 은행 자본가는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지를 역사적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시대 구분을 해봅니다. 시대 구분. 자, 처음에 우리 이걸 고대 시대라고 보통 해요. 고대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뭐죠? 중세 시대. 그 다음에가 근대 시대. 그 다음에가 현대라고 하죠.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항상 역사는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두 나라가. 고대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 그래서 유럽 문명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대 시대에는 뭐가 중심이 됐냐면 여러분 인간과 신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했을까요? 이 고대 시대 때는. 예? 아닙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자, 그리스 신화 12명 신화 나오죠? 그 신화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신들을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또 조각으로 만들죠. 뭐 다비드상, 뭐 제우스상 만들죠. 그만큼 인간과 친화적인 거야. 우리가 그리스 보면은 아테네 떠오르죠. 그래서 모든 거 결정할 때마다 아고라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국민 투표를 하는 그 인간의 권리가 굉장히 보장됐다는 시대라고 봐요. 뭐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신을 마치 내 인간과 친구처럼 여겼던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들어가면서 무슨 시대로 바뀌죠? 신 중심의 사회로 바뀝니다. 완전히 교황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그 교황권이 538년에 확립이 돼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476년 서로마가 망했죠. 자, 망했을 때 10개의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10개의 제국으로. 그중에 7개 국가가 지금의 유럽 강대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로 형성이 된 거고 그 나머지 3개국이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란 쪽이 있었어요. 이 3개의 민족 국가를 로마 교황이 병합을 해버립니다. 병합을. 그래서 마지막 동고트족이 538년에 이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면서 로마 교황권이 확립되는 게 538년이에요. 이때부터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좌우지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교황이 황제보다도 더 힘이 셌던 시대예요. 황제보다도. 어떻게 마무리된 거예요? 네. 오늘까지 해도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나 물어봤는데 이 관계자 김주현 이사님한테 허락받고 네.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한 거다 그랬지 않아요? 오케이. 와, 괜히 긴장했네. 우리 편안하게 해야지 이제. 그 여러분들 중세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번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중세 시대 그럼 뭐가 떠올라요? 종교 개혁이 중세 시대라니까. 가장 중계 봉건 시대, 봉건제도 들어봤죠? 장원제도 기억나요? 네. 우리 장원제도 그러면 그 황제에서 영주가 있고 그 가신이 기사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농노라고 하죠. 농노. 그 농사짓는 노예야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인간의 권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교황권이 세다 보니까 종교재판소라는 것도 기억나죠? 종교재판소. 보통 우리가 성당에 가게 되면 고해성사라는 거 있죠? 그 고해성사가 마치 지금은 좋게 의미되지만 그때는요, 교황권을 갖다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적색 무리들 찾아내는, 색출해내는 그런 게 고해성사로 쓰였던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교황을 욕하거나, 카톨릭을 욕하는 무리가 있다면 바로 종교재판소 해부해가지고 바로 화형시켜버리는 마녀로 그 시대가 이 중세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교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암흑시대. 이때는 일반 국민들은 농노로서 전혀 성경을 몰라요. 오로지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철학으로 우리가 다루는 뭐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그래서 신중심의 삶입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십자군 전쟁 기억나요? 예.
아랍 군사를 대신해서 싸우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이 열 몇 차례 싸웠지만 결과가 좋았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요. 졌죠? 그래가지고 교황권의 권위가 서서히 이렇게 퇴락이 됩니다. 근데 중간쯤에 이 교황권이 얼마나 셌냐면 그 독일의 그 하이니 4세 황제가 성직 임명권을 가지고 교황을 붙은 적이 있었어. 왜 성직자를 갖다가 황제가 안 뽑고 교황이 뽑아?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카노사라는 곳에 가지고 눈보라가 치는 곳에 무릎 꿇고 사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응? 교황 황제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한테 도전했다가 아주 뼈저리게 개망신당한 겁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세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 근대로 들어가는 요 입구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필요로 한 거야. 근데 돈이 필요한데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뭘 판매해요?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죄를 사함받는 건데 그걸 돈 주고 살아. 그때 이제 지식인들, 법률가나 이 신학 박사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루터 같은 사람. 루터가 이제 거기에 결국엔 도전을 하게 되네요. 95개조 반박문을 탁 내가지고 결국은 싸우다가 구속되죠. 근데 거기 감옥에서 바로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성경을 직접 보게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이 교황의 그 비리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역사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근대가 들어서면서 아주 커다란 사건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르네상스,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뜻이 뭐죠? 영어로 리저렉션.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 뭐에 대한 부활일까요? 그동안 신한테 여지까지 당했던 것을 다시 인간으로 회복하자. 인간성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카치오 같은 수많은 인문주의 화가나 문학자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역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마틴 루터라든지 켈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카톨릭에 대항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제가 교황보다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황제한테 권력이 또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형성돼요? 절대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 기억납니까?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지어가지고 그 귀족들의 사교 모임이 그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때 이 황제를 갖다 뒷받침해 준 게 누구냐면 그 당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돈 갖다 받쳐주면서 우리가 황제에게 밀어줄 테니까 당신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중상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뭐가 나와? 상업 자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업 자본가들이. 우리 황 사장님 기억납니까? 우리 가장 젊으신 사장님. 기억나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절대왕정이 하다 보니까 인간의 권리가 계속 무시당하는 거야. 전제주의예요, 전제주의. 왕 혼자서 법도 만들고 마음대로 세금도 걷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중간 시기에 이제 커다란 세계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시민혁명.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 등장하고 철학적으로는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민혁명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자, 영국에서는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시민혁명을 뭐라 그러죠? 청교도 혁명.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프랑스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이 세 가지를 시민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절대 왕과의 그 싸움에서 인간의 권리를 찾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는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로크나 루소나 몽테스키어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 이념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제 별 얘기 다 하죠, 지금. 우리 동양철학 박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박사님 앞에서 내가 지금 뻔히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가 이제 황제로부터 세금도 법이 있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 또 인간의 생명도 재판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혁명 그러면 이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 배우셨죠? 산업혁명은 뭐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된 거죠? 예, 기계의 발명으로 시작됩니다.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간의 수공업이야. 내가 필요한 만큼 그냥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냥 썼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기계가 발명되니까 자, 손으로 만들 때는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들던 걸 기계를 만드니까 하루에 100개, 1000개, 만 개를 만들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대량 생산이 우리 인간의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럼 내가 쓰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거를 창고에 그냥 썩힐 수가 있나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겠죠. 팔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산업 기계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모은 사람을 우리는 산업 자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 자본가. 여기는 상업 자본가.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 자본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서울에 회사 공장이 있는데 저 부산에서 주문을 해. 그래서 TV를 갖다 100대 주문을 해. 그럼 운반해 줘야죠. 그때는 운반 도구가 마차야. 그러니까 빠르고 안전한 운송수단이 필요해.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차가 발명되고 배의 규모가 커지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대시대 때. 그리고 운반하다 보니까 이 길이 울퉁불퉁해. 그래서 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또 도로가 만들어져. 거기다가 서울이 공장인데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서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럼 주문할 때마다 계속 갖다 주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야, 광주에다가 도매점 내지 총판을 두자. 대구에다 도매점 총판을 두자. 또 그 밑에 대리점을 세우자. 뭐가 만들어져요? 유통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통구조. 그래서 그것이 약 200~300년 동안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 공부하니까 재밌죠? 네. 그 다음에 계몽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이 바탕에서 이 전체적인 바탕을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자본주의와 바로 공산주의가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탄생했다고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피곤한데 얘기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그래. 호응을 잘 해주시니까. 야, 저도 이거 몇십 년 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이 나네요. 다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가 청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딱 2달 전에 여기서 한번 했던 강의입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이 누구죠? 우리 황 사장님하고 장 대표님하고 우리 이태 사장님 들으셨나요? 오케이.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청어에서 시작이 돼요. 자, 아까 이 중세에서 고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가 이제 중세고, 여기가 이제 근대라 그랬잖아요. 요 분기점이 언제냐면 1492년입니다.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이. 근데 이 1492년에 이 지구촌에서 커다란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스페인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콜럼부스가 바다를 헤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그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유럽만 자기네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콜럼부스와 마젤란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되고 우리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시기예요. 인간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신중심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는 콜럼부스를 통해 이게 아메리카가 발견됐고 두 번째로는 이 1492년도에 유럽에서 아랍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예요. 아랍 세력. 아시죠? 이슬람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랍의 문화와 경제력이 유럽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근데 1492년에 아랍 세력을 다 몰아내는 게 바로 1492년이야. 큰 사건이죠. 유럽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당시에 이 스페인 왕국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대서양을 완전히 장악하는 엄청난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스페인 왕국을 튼튼하게 받쳐준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 민족이었었어. 근데 이 1492년에 그 스페인 왕국이 자기네를 도와주던 스페인 사람들 30만 명을 스페인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어떤 역할인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딱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자기네가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좀 보장이 되는 곳을 지역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저 이쪽에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그 저지대로 걔네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바다가 땅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뭐가 많아? 소금기가 많아. 농사가 돼야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 주로 뭘 먹고 살았냐면은 그 시대 갑자기 이 위에 발티크에 보면은 그 청어가 잡히는 곳이 발티크였는데 갑자기 조류가 바뀌어가지고 그 청어가 네덜란드 해안 앞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어를 잡아서 먹고 살았었어. 근데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네덜란드 그러면 더치페이란 말 알죠? 이게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 밥을 살 만한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가 먹을 만한 걸 미리 쌓고 오는 그런 걸 갖다가 더치페이라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뭐 각자기 부담한 걸로 됐지만. 그만큼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청어를 잡아서 생계를 수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손칼을 발명합니다. 손칼.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나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바닷물을 끓여요. 그걸 함수라 그래. 함수에 딱 담가 놓으니까 고기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상해 안 상해? 안 상하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돼. 소금에 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많이 못 잡아요. 많이 못 잡아. 근데 네덜란드 배는 그게 함수를 통해 염장이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마다 만선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만선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소금에 절여 염장을 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 1년에 약 4분의 1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동안은 육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생선은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절인 생선의 그 소비 수요가 많아져 안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어잡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딱 보니까 이 청어가 눈에 들어오겠죠? 자기도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뭘 발견하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잡아다가 소금으로 절이는데 그 당시 어떤 소금 상이 있는가 봤더니 저 위쪽에 한자상인이라고 있어요. 한자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북쪽에 한자상인들이 그 암염을 갖다가 팔아요. 암염이 뭔지 알죠? 바위 암자. 바위나 땅 속에서 소금을 캐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사다가 소금에 절이는데 그 암염이 되게 비쌌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자기네가 옛날에 스페인 왕국에서 그 바스크족들이 대구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염장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소금은 천일염인 거야. 천일염을 보니까 값도 암염보다 훨씬 싸고 질도 훨씬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스페인에 천일염을 수입해다가 그 시장을 푸니까 가격도 싸고 질이 좋으니까 더 잘 팔려. 그러니까 이제 한자 상인들이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해.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한자 상인들은 뭐 결제할 때 무조건 현금 박치기야.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무슨 환원 같은 조이 조각 주면서 다음에 오면 현금 줄게 이래버리는 거야. 걔네 항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 네덜란드에서 도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산물 시장을 누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유대인들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하나 하게 되면요, 뭐든지 독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청어를 갖다 균일하게 이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이 대부분 네덜란드 사람이 청어를 잡다 보니까 뭐가 또 부족해? 고기잡이 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조선소를 설립합니다. 고기잡이를 막 만들어. 거기다가 또 뭘 만드느냐? 화물선까지 제조합니다. 중간에 고기를 잡았으면 이제 이걸 나르는 이동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화물선을 만들었는데 그 화물선이 또 다니다 보면 통행세,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통행세를 어떻게 매겼냐면 그 배 갑판의 그 면적 있죠. 갑판. 그 면적을 가지고 이 통행세를 매겼어. 지금처럼 상품 하나하나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배들이, 나라의 배들이 해적질을 하다 보니까 갑판이 커가지고 대포를 설치했는데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통행세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화물선을 만들 때 그 갑판을 대포 다 띄워버리고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물건을 싣는 손목을 갖다 크게 만들어. 그럼 우리가 배불뚝이 배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통행세가 싸요, 안 싸요? 싸죠.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이 배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다른 회사들보다 절반 가격에 화물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 비용이 3분의 1만 가지고도 커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경쟁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장을 장악하게 돼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암스테르담이 무역 기지가 돼버릴 정도로. 모든 중개 상인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중개 무역이 활성화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 각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 무역 항로가 막 개설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저 동양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까지 한번 우리가 교류를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다가 최초로 바로 주식회사 개념인 뭐를 설립하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그전에 물론 주식회사라는 게 있지만 최초로 근대적인 주식회사 개념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창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게 처음 생기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거래해야 되는데 보통 동양이 멀다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 돈이 자꾸 돌아야 되는데. 그냥 몇몇 카페 같은 데 모여서 거래하다가 유대인들이 야, 차라리 주식거래소를 설립하자. 그래서 주식거래소를 설립합니다. 딱 근데 설립하고 나니까 수많은 나라가 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 화폐를 갖고 거래를 하는 거야. 약 1000여 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야, 차라리 화폐를 통일하자.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암스테르담에 최초로 네덜란드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화폐를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시중 금리가 약 한 15% 정도 됐었어요. 15%.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무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그 15%가 되는 금리를 2에서 3%까지 낮춰버립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낮아지면 산업 개발이 활성화돼야 안 돼요. 활성화 되겠죠?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딱 되자마자 바로 네덜란드 중심으로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무역 항로가 다 깔려버립니다. 이제 모든 나라는 무역할 때 항상 네덜란드를 거치게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중심이었다가 이제 네덜란드 중심으로 경제권이 이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전 세계 헤게모니를 쥐게 돼.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을 때는 스페인이 최고가 됐고 네덜란드로 오고 나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장악해버려요. 맞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또 옆에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영국은요 되게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자, 우리 조시는 분이 계시네. 자, 우리 기지개 좀 피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변통에 강의하는데 조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잠을 못 주무셨나? 예, 기지개 좀 펴시고. 자, 우리가 보통 영국 그러면 대영 제국 막 이런 거 떠오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기껏해야 팔 수 있는 게 양털밖에 없었어요, 양털. 그러니까 주로 뭐래? 해적질을 해, 해적질. 배 타고 다니면서 막 해적질밖에 못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스페인 왕국에서 그 플랑드르 지방에서 나는 제품들을 갖다가 영국에 수출하는 거 갖다가 금지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대포였어요, 대포. 해적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그걸 금지시켜버리니까 영국 사람들이 해적질을 해,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도 대포 만들자. 그 당시에 스페인의 대포는 청동으로 만든 건데, 얘네들은 철로 만든 철대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훨씬 많이 나가고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한번 전열을 싸봤어. 근데 다 좋은데 명중이 안 돼. 다 빗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그 헨리 8세가 왕이었는데 헨리 8세 가가지고 왕이요, 우리가 이게 배를 만드는데 도대체 명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헨리 8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의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봐라. 그걸 평저선이라 그래. 우리가 배는 보통 물살 속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밑이 뾰족한 유선형, 그걸 첨저선이라고 하거든요. 첨저선인데 갑자기 평평하게 만들려는 거야. 왜냐하면 첨저선에서 대포를 쏘니까 쏘거나 이 반동이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명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첨저선을 하게 되면 배가 안정되겠죠. 그 명중이 높아지겠죠. 그 헨리 8세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첨저선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고대 역사 배도요 다 평저선이에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다 이긴 것도 판옥선, 그게 다 평저선이에요. 그 명랑 대첩에서 울돌목에서 그 견딘 것도 그 평저선이었기 때문에 견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평저선 만들어서 쏴보니까 대포가 잘 맞거든.
더군다나 이 철대포는 사거리가 100m인데 스페인의 배는 사거리 60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80m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포로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맞는데 스페인은 맞아 안 맞아? 날라오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계속 강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느 항구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넬슨 제독이 화공으로 다 전멸시켜버려가지고 그 당시 대서양의 해상권을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가 주도권을 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주도권을 딱 잡고 나니까 잡아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야. 아, 옆에 나라 보니까 네덜란드가 잘 나가거든.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그 크로밀이라는 사람이 뭘 발표하냐면 항해 조례를 발표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항해 조례가 뭐냐면 모든 선박은 나갈 때 영국 런던에 와가지고 세금 내고 가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네덜란드가 영국이야. 네덜란드가 일로 지금 무역선이 가야 되는데 여기 들렀다 이렇게 가야 돼. 그게 항해 조례야. 짜증 나요, 안 나요? 세금 내는 것도 싫은데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처음에 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영국이 네덜란드 해안을 봉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무역선이 저기 못 나가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누가 이겼을까요? 네, 네덜란드가 뭐 상업은 잘했지만 이 전쟁은 못 그냥 다 졌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갈 데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쓴 것부터 우리가 랍비라고 하죠. 랍비를 대표를 뽑아가지고 영국 크로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협상을 벌여. 어떤 협상을 벌였냐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무역상들이 다 영국으로 이동하는 협상을 하게 돼요. 그 사건을 계기로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 무역상들이 어디로 옮겼다? 네, 영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그 네덜란드에 영국 총독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렌지공? 윌리엄 공이 다수인데 그 당시 영국과 전쟁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윌리엄 공을 갖다 막 돈을 대주고 도와줘가지고 그 전쟁을 지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에서 그 아까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막 싸움을 벌이는데 의회파가 승리를 해. 그 당시 제임스 2세라는 그 왕이 엄청나게 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회파가 이겨가지고 이 제임스가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왕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때 네덜란드 때도 총독 그 윌리엄 공의 와이프가 메리 공주였었어요. 그 메리가 제 1순위 왕위 계승권자였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윌리엄 공하고 메리가 영국으로 들어가서 공동 왕이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는 명예혁명이라는 말 써봐요. 1688년 권리선언, 나중에 전리장전으로 바뀌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피해를 흘리지 않고 왕위를 계승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공이 왕이 딱 되고 보니까 그 프랑스로 망명한 제임스 2세 왕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영국과 이제 전쟁 위협을 보이는 거야. 전쟁 일어날 이제 위기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공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때 그 윌리엄 공이 영국으로 갈 때 바로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 금융자본가들이 다 같이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아까 크로멜도에 무역상들이 갔다 그랬죠. 이번에 금융자본가들이 같이 다 이동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네덜란드를 이끌었던 무역상들과 금융자본가들이 다 어디로 갔다? 영국으로 옮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결국 주도권이 네덜란드 영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공이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이 필요하니까 야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니들이 나 좀 한번 도와줘. 돈 좀 빌려줘라. 이런 거야. 그 당시 빌린 게 120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참 안 빌려주자니 그렇고 빌려주자니 잘못하면 떼일 수도 있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각 민간 자본가들을 불러가지고 자금을 모으는데 그때 그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그 자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건입니다. 당신은 원금은 갚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연 이자 8%만 내주십시오.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12%야 돼. 12%.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원금 안 갚아도 되고 시중보다 이자가 엄청 싸. 손해날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승인한 거야. 그 너네 조건이 뭐야? 그랬더니 유대인이 딱 한 가지. 우리가 당신에게 바친 그 이제 금괴 처음에는 120만 톤이 파운드인데 80만 파운드밖에 못 만들어서 그걸 줍니다. 금괴 쪽으로. 이거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은행을 설립할 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발권력을. 그때 이제 그 윌리엄 공은
그 은행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 어쨌든 당연히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오케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당시 새 은행을 설립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파운드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짐으로써 그 80만 파운드를 담보로 해서 똑같은 양의 돈을 찍어서 대출해 주니까 이상한 계산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네는 빌려줬지만 똑같이 대출 돈을 다 확보했죠. 근데 매년 연 8% 이자를 받는 거야. 요거 잘 들으세요. 요러한 방식이 그대로 1913년에 미국의 FRB가 설립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설립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FRB 설립에 관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바로 영란은행이 최초로 그때 설립되면서 그 똑같은 방식이 미국의 FRB가 방식으로 설립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박수 한번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셔. 그러니까 결국 청어로 시작해서 주식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폐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까지 딱 100년밖에 안 지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다? 영국으로 넘어가서 바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자본주의 시대를 등에 업고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은행 자본가, 금융 자본가들인데 수많은 금융 자본가 나타났겠죠? 은행이 설립되고. 근데 19세기에 들어서 그 모든 금융 자본가 위에 아주 우뚝 선 대형 금융 자본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로스차일드. 잘하시네. 지금부터 로스차일드 다 아는 얘기지만 좀 합니다. 자, 이 로스차일드는 그 독일의 조그만 어떤 그 금융업을 하던 그런 가문의 부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언제 크게 되냐면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는 아시는 분들 몇 명 있더라고. 그 당시에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 유럽을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하죠? 근데 그것도,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나 또는 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란 말 나오고 또 42달이라는 말 나오죠. 혹시 보셨나요? 자, 아까 교환권이 몇 년에 확립됐다 그랬죠? 538년에 확립됐다 그랬죠? 교환권이 확립된 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를 통치하게 됩니다. 한때는 1년 이렇게 표시해요. 하루로 표현하기도 하고 1년으로 표시해. 한때, 두때, 반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걸 일로 표현하면 1260일이 돼. 달로 따지면 42달. 근데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은 하루는 1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38년 범합권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1798년이죠. 바로 이 1798년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해치하고 교황 피우스 6세를 저 아비뇽이 유폐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98년에. 아비뇽 뉴스 들어봤죠? 피우스 6세가 아비뇽이 유폐되는 사건이에요. 나폴레옹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는데 마지막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돼. 그게 어디에?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최후 결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폴레옹 영국의 장군은 웰링턴 장군이었어요. 웰링턴.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전쟁이 이게 1815년이거든요. 이 로스차일드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아들이 다 조그만 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스차일드는 그 5명의 아들을 다 저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한 아들은 영국 런던,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나폴리. 이렇게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갖다 다 아버지한테 보고하게끔 했어요. 예나 지금에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모든 게 촉각이 여기 시야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겼잖아요. 이거를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로스차일드 아버지한테. 그때 로스차일드는 그 하인한테 지시를 내려요. 너 빨리 런던 주식시장 가가지고 소문을 퍼뜨려라. 역소문. 영국이 이겼는데 거꾸로 영국이 졌다라고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순식간에 폭락.
휴지 가치보다도 안 될 정도로 폭락해버려. 그리고 나서 그 하인한테 로스차일드는 다 사들여. 완전 헐값에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8시간밖에 안 지났어. 이제 정확한 소식이 런던 시장에 들려옵니다. 자,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이겨가지고 엘바 섬에 귀향시켰다. 이렇게 딱 소문이 나버린 거야. 뉴스가 다 터진 거야. 그럼 다시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막. 그때 로스차일드가 획득한 자본이 그 당시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었잖아요. 영국 국부의 60%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게 됩니다. 60%를. 이해되십니까? 60%. 어마어마.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는 많은 오로지 은행을 설립하는데 주 목적이 처음에 은행만 설립하는 거야. 그리고 나라들이 전쟁 일으키길 바래.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 벌이면 얘네는 있잖아요. 로스차일드는 누가 이기는지 관심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필요하고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 해줘가지고 이자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다 장악됐어.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까지, 미국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야. 그 진출할 때 누가 등장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과제 안 해보면 진짜 제가 경고 줄 겁니다.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세요. 여기에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독일에서 그것도 1776년. 뭐가 떠올라요? 1776년 그러면? 미국이 독립 선언한 날이에요. 미국이 설립된 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똑같이 1776년에 설립되는 게 일루미나티야.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등장했다가 별 힘을 못 썼는데 바로 로스차일드의 셋째 아들로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보여가지고 그 조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일루미나티는 로스차일드의 그냥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가 원래는 그 조명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몽주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얘네가 추구하는 게 NWO입니다.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얘네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루미나티들이 아메리카 넘어가서 그 조지 워싱턴이 대표적인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건설할 때 처음에 나오는 1달러 있죠? 1달러 뒷면에 보면은 거기 일루미나티 상징기가 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모든 세계를 보겠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피닉스, 이제 불사조 새가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13개 화살촉하고 한쪽에 13개 올리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 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미국 성조기를 보게 되면 이 선이 13개가 있고 그 가운데 별이 13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이 13이라는 숫자는 뭐 13일이 금요일 해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죠. 원래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숫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좋고 14도 좋은데 그거를 인간들이 사용이 너무 싫어가지고 인간들한테 혐오감을 주게 만들어서 못 사용한 다음에 지들은 사자 13자를 다 사용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트들은요, 이게 옷을 입으면 손을 이렇게 보셨나 모르겠다. 걔네 상징 이겁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사진 보셨나요? 네. 조지 워싱턴 보셨죠? 이게 다 일루미나티 아니면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전 세계에 쏙쏙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어떤 인플루언서, 최고 인플루언서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현재 미국을 장악한 것도 다 일루미나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미국에 보면은 CFR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외교안보위원회야. 근데 이 CFR에 전직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좀 내놓은 사람이 다 여기 회원인데 거기 키신저가 이사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CFR에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딱 지목하잖아? 그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차일드는 이제 미국으로 진행할 때 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이 JP 모건은 철도, 도로, 그다음에 금융 가지고 이 미국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들어온 거다?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이 돼요.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JP 모건이 죽었을 때 그 상속된 것이 19%가 나왔어요. 재산이. 나머지 81%는 누구야? 로스차일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블랙록을 공부하는 것도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이런 모든 대형 금융 자본가들은 다 로스차일드의 자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한 게 누구다?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 예전에 이런 말 있었죠? 현재 드러난 자산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로스차일드 재산은 5경이다. 드러난 것만. 전 세계 경제 규모가 60경이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문이 가진 게 5경이라 그러면 이건 뭐 나라를 들썩거릴 수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에 FRB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대형 금융 자본가가 등장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알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언제 투자해야 되고 어떤 걸 투자해야 알기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네. 역사 얘기했지만 좀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FRB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것이 지금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FRB나 이 로스차일드가 리플하고 연결됩니다. 마지막에 다음 주에는 6강은 FRB, 7강은 리플인데 지금까지 모든 강의가 리플로 다 귀결이 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7강 리플 할 때 빠지는 사람은 제가 다 탈퇴시켜버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양적 완화 돈을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과 후년 23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거다. 부동산이 분께서 다 예측하고 있죠. 그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해야 되는가를 갖다 그게 8강에 나와요. 그래서 8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강의 1강서부터 8강까지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찾아냈을 때 저는 강의의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딱 듣고 저 선생님 강의 잘한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할 만한 현실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기껏 강의 들어놓고 리플 사라 해도 안 사면 나는 헛강의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황남사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내 강의 열정에 따라서 최소한 12월 우리 일기 끝날 때는 1인당 1000개 정도, 그래야 130만 원, 우리가 뭐 할 때마다 130만 1000달러는 투자하잖아. 그거 투자할 만한 성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없다고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 100% 동감합니다, 저. 저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강의에서 강사를 받아요. 뭘 받아요, 제가? 밥을 얻어먹으면 저 제 돈 내가 밥 먹잖아. 이런 순수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도 리플 안 사면은 지금 여러분들 리플이 1200원, 1300원 때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지금 SEC가 소송택 계속 눌러주는 걸 감사해야 돼. 지금 60조, 70조 되는 그 시총 규모가 1,300원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맨날 하던 얘기 또 합니다. 우리는 이 8강을 다 들으시는 분은 준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 말을 듣고 최소한 리플을 10,000개 정도는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년 말이나 그 후년 초쯤에 10만 원까지 저는 팔라고 해서 안 팔라고 그랬어요. 최소 매도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저는. 10만 원 더 갑니다. 자, 리플 강의 때 이제 10,000달러까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 최소 10만 원 가면 만 개 가진 사람은 10억을 벌어요. 저 20만 개니까 저는 얼마 벌죠? 전 200억을 벌죠? 그러면 10억을 번 사람들이 우리가 1기, 2기, 3기 하다 보면은 100명, 200명 늘어나, 안 늘어나? 최소 100명이 모였을 때 10억을 다 벌었어. 그럼 10억 클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10억 번 사람한테 1, 2억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쉬워, 안 쉬워? 쉽잖아요. 날려도 상관없잖아. 그럼 앞으로 투자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NFT 토큰부터 STO 증권형 엄청나게 메타버스. 투자거리가 널려 있어요. 그 투자거리를 우리 전문가들 제가 의논해가지고 제가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시아에 제가 얘기했죠. 수많은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설립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자국의 화폐로 코인을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이제 1, 2년 지나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루피아로 우리 업비트 같은 자국의 화폐로 코인 사는 거래소가 승인이 났다 그랬죠? 그 앞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다 일어나, 안 일어나? 저한테 이번에 인도네시아 3억 4천 인구인데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 설립 때 나보러 10억을 투자하면 1% 지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직 10억 없거든. 자, 지금은 기회를 내가 놓쳤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내가 돈을 갖다 100억, 200억 벌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태국에도 설립될 거고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설립되겠죠? 그때 우리가 1억씩만 투자하면 우리 지분으로 통해서 거래소, 즉 은행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배당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투자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그리는 그림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 작게 그림 안 그립니다.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재적일지라도 강제적일지라도 제 뜻을 따라주시는 분 위주로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